우리라고 하면은 우리 애국 시민입니다. 애국 시민들한테 상황이 결코 불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문제지만은, 대한민국도 문제지만은, 대한민국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민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비판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좀 정신을 차려요. 잘하면 잘한다고 합니다. 여론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론을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모임을 가지는 것도, 또 이런 모임을 저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려서 저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듣는다 하면 또 여론이 하나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식사하다가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책상을 치면서 흥분하고, 또 자네들을 불러가지고 충고하고 하는 게, 이게 다 여론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론이 바뀌면 역사가 바뀝니다. 민주국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지만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언론 자유, 선거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지금 절대로 구제불능의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김정일 정권의 몰락이 가까웠다 하는 예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감을 한 번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1995년부터 한 4년, 5년 동안 북한에서 떼죽음을 하면서 굶어 죽고 황장엽 선생까지, 말하자면 북한의 통치 이념을 만든 황장엽 선생까지 북한 얼마 남지 않았다 해가지고 남한으로 탈출을 했던 때가 1997년 초였죠. 그 이후에 10여 년 만에 또다시 김정일 정권의 위기가 왔습니다. 10몇 년 전보다 더 악화됐어요. 13년 전보다 지금의 북한 정권은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정일이가 나이가 많고 우선 건강에 문제가 있다. 김정일의 문제. 두 번째는 97년에는 그래도 그 1년 뒤에 남한에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북한에 퍼주기를 해서 망해가는 북한을 살려주는 그 돌파구가 있었는데,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봉쇄망이 나름대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5월 말에 노무현 자살해가지고 그 무슨 장례기간 중에 핵실험을 한 다음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경제 제재를 안을 통과시켜서 그것을 지금까지 해보니까 꽤 먹히고 있어요. 중국이 거기에 구멍을 낼 줄 알았더니 중국도 나름대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대신해서 북한에 대량 원조를 하면은 이 봉쇄망이 풀려버리는데,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위 관리들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뭐 주는 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주겠죠. 오히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그 몇 년 전부터 작동한 대북 금융제재가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지금 제일 깝깝하게 생각하는 것은 달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러가 옛날처럼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동안에는 연간 약 10억 달러의 돈과 물건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10억 달러입니다. 그 중에 3억 달러만 식량 구입했으면 북한 식량 문제 해결됩니다. 그 10억 달러 중에 3억 달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억 달러는 주로 북한 노동당 정권 운영자금, 간첩 자금,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쓰였고, 직접 북한 주민한테 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마저 끊어져 버렸다. 무기를 수출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것도 잘 되지 않는다. 마약 밀면은 지금도 하겠지만, 위조 집회는 또 지금도 하겠지만은 옛날처럼 제대로 되지 않는다. 돈이 돌지 않는다. 달러가 돌지 않는다. 김정일은 달러가 있어야 운영할,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달러를 가지고 척건들, 지배 세력 한 10,000명, 20,000명을 선물을 줘가지고 마음을 잡아야 돼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선물이 오다가 선물이 끊어지면 사람 섭섭하지 않습니까? 섭섭하지. 지금 북한에서의 또 다른 변화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을 과거에처럼 뭐 김정일을 좋아한 적은 별로 없는데 이제는 미움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 30일에 있었던 화폐개혁을 통해서는 돈을 빼앗긴 사람들은 완전히 원한을 갖게 됐다. 김정일 위원장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공개수석에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김정일 났다. 과거 같으면 강제수용소로 갔을 텐데 겁이 없어졌다. 동시에 김정일 밑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세력이 불안감을 갖게 됐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하면은 과거에 96년에 주한미군의 북한 전문가가 만들었던 북한 붕괴 7단계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7단계를 들여다보면 북한이 지금 와 있는 데가 7단계 중 한 5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5단계. 5단계는 어떤 거냐 하면은 정권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정권에 대해서 저항이 지금 조직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시장에서 그 북한에도 아마 아줌마들 힘이 센 모양이에요. 시장에서 돈벌이 하는 아줌마들이 단속하는 보위구원이나 뭐 사회안전부원한테 막 달려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 또는 핸드폰을 걸어가지고 남한에 계속 정보를 보내준다든지 하는 이런 개인적인 에서의 이탈 행위 또는 반발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이 돼야 되는데 조직적으로 해야 되고 집단적으로 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어떤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다가 들고 일어난다든지 노동자들이 집단 농장에서 또는 학생들이 이런 집단 소요가 다음 단계로서 일어나면은 그 다음 사태가 빨리 진행됩니다. 공산당이 북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너질 거냐 하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마 루마니아가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라는 사람은 70년대 초까지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도자였어요. 소련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71년에 김일성을 만나고 온 뒤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김일성을 만나고 나니까 굉장히 김일성이가 부러운 거예요.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절대적 권한을 행사를 하니까 나도 김일성처럼 해보겠다. 그래서 김일성의 통치 방식을 그 독재 방식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것을 루마니아에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96년에 루마니아에 가보니까 또 평양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도시 구조도 그렇고 큰 건물을 만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또 주체라는 말을 그냥 씁니다. 써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심리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독재자는 자기보다 더 큰 독재를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민주주의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은 독재자를 만나면 그 사람을 경멸하죠. 야, 근데 제가 김정일을 만나면 속으로 얼마나 경멸을 하겠습니까? 이 인간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학살자고 민족 반역자고 300만 굶겨 죽이면서 지는 온 발바닥 여기 처먹고 이런 인간이 있느냐고 얼마나 경멸하겠습니까?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같으면 아마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뭔가 김정일이가 부러운 게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마음속에 독재적인 면, 독선적인 면이 있으면 독재자를 부러웁니다. 히틀러가 소련하고 싸울 때 측근들한테 스탈린을 부러워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기보다는 스탈린을 훨씬 더 독재를 하거든. 그러니까 차우세스쿠가 김일성을 만나고 나서는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부러워. 남한에서 김정일을 만나고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와서 잘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해보니까 12명 중에서 잘된 사람, 감옥 간 사람, 자살한 사람, 피살된 사람, 암살된 사람 아주 불행하게 돼요. 나는 이게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일성,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좀 덕을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이미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